김병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야, 이거 뭐 오늘도 조국 얘기 뭐 안 할 수 없죠. 야, 근데 이게 참여연대 출신 아니에요? 조국이가. 네. 근데 이제 참여연대에서 야, 뭘 쫙 이 조국 펀드의 문제 심각성을 딱 조사해 놓고 이걸 딱 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조국 감싸기를 하네. 알고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참여연대가 도대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김경률 회계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20년 넘게 몸을 담아왔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했고 회계사기 때문에 삼성 같은 재벌 그룹에 대한 이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련돼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 전문가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모펀드 얘기가 얼핏 나왔습니다. 운동학원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뭐 위장 이혼이니 아니니에 대한 얘기를 가다가 딸 문제로 갔지만 사모펀드는 사실 뒤에 조금 가려져 있었거든요. 왜냐?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한 번에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내용들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참여연대에 있었던 이 김경률 당시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들은 여러 사람들 전문가 뭐 경제학 교수라든지 이런 회계사라든지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파고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음을 직감하고 이것을 알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본인이 며칠 전에 SNS에 새벽에 글을 쫙 올리게 됩니다. 그 SNS 글을 다 보게 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글들인데요. 굉장히 솔직한 자성의 목소리 담고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누굽니까?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낙마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사를 검증하는 건데 야 참여연대 출신끼리 서로 잘하니까 봐준 거 아니야. 인사검증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 정부에 들어가 있는 참여연대 인사들을 꼽으면 정말 손에 이루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발견한 문제도 분명하게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했던 얘기는 사모펀드 문제 한번 보니까 찾아봐 주세요. 김경률 회계사가. SNS 페이스북에 썼던 전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니까 WFM이라고 하는 회사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이 코스닥 상장돼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 주가가 7천 얼마까지 가던 주식이에요. 7천 얼마에 여기에 매수한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래 정지되면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던 회사가 사실상 주가 조작을 위해서 허위 공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서 이게 다 코링크 피해 자금이 들어간 회사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4,000원 하던 주식이 갑자기 1,000 얼마대까지 떨어져서 제가 마지막 봤을 때가 1,200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나오네. 이분이죠. 자, 이분 김경률. 아마 얼굴도 낯익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 확대를 해주시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조국은 적폐청산의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사실은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여연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보기에는 일단은 민정수석 자리에서도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갑자기 어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3곳 남기고 다 폐지하겠다. 선제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란 국민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특수부 폐지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잖아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 개혁할 거면은 이미 수차례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다 법과 제도가 수반되지 않은 거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특수부에 대한 일부 기능들 폐지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이 내용들을 총괄하게 되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고 지난 집권 1년차, 2년차 동안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조국 장관 수사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말로 잔인할 정도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피의자의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박찬주 대장 기억나시죠? 박찬주 대장.
네. 그 화장실 가는데 그걸 그래다고 그냥 아주 결국은 신성털이에서 난리가 나고. 영창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성장군 대장이 바라봤을 때 영창에 gat혀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지 적군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것인지 헷갈렸다라고 얘기했던 박찬주 대장 나중에 무죄로 판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한 특수부의 잘못된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거 축소해야 된다고 건의했던 게 문무일 총장이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조국수석이 사실상 역할하는 기간에 1년차, 2년 차이는 적폐청산 수사를 보다 가열차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특수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때는 이러한 문무일 총장의 건의를 전혀 듣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을 향한 수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수부. 여기에 대해서 특수부를 폐지한다. 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예. 정작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공정한 가치를 구현하려면 민정수석 자리에 서야 되는데 2년 동안 시원하게 말아먹은 거 아니냐. 그렇지. 첫 번째 예. 지적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와 달리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진보 진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거. 이전 대통령도 구속했고 사법농단 사건 맡아 수사했고 삼성 삼바라고 얘기하는 바이오로직, 이게 예.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랑 맞닿아 있는 네. 것들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폐냐?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이 적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 장삼인사 빼고 자기네 진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민사회에서 인내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예.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 어공이 뭡니까? 대한민국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고 어쩌다 공무원 되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무직들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들을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에서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주변에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 여의도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청와대 여의도 인공위성이라고. 청와대 인공위성처럼 늘 그 권력 주변에 맴돌구나 그냥. 빈빈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니들이 개혁을 알아? 라는 얘기를 목 터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마무리할 건데 이건 윤 총장이 마무리하는 거니까 네. 너희들은 다 빠져라. 그리고 위선자 놈들 하면서 저는 이 내용이 정말로 네. 제 좀 가슴 올려주세요. 울렸는데 네. 주둥이만 열면 땡땡개혁 땡땡개혁 어. 니들이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맴돈 거 말고 뭐 한 게 있어. 근데 이 주둥이만 열면 땡땡개혁 요거죠 이거. 네. 부처에서 불러주면 개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권력 주변에서 말하고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만 개혁을 외쳤지 니들이 개혁을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뼈저리게 짚은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검찰 개혁하고 싶고 권력기관 개혁하고 싶으면 조국 장관처럼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은 하루빨리 빼야죠. 권력 주변을 맴돌고 있는 권력 예비군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유수히 많은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참여연대에 본인이 있다가 이런 글을 올리고 나니까 그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됐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참여연대 민낯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김경률 회계사가 아까 얘기했던 WFM이라고 하는 이 거래가 정지된 회사 이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개미들이 있을 텐데 이 회사의 이 회계 보고서를 봤다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이 내용이 좀 심각치 않다. 이것은 조국 장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김경률 회계사가 이 사람이 그 전문가인데 이 회계 이쪽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조국 펀드는 심각한 문제라서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권력형 범죄로. 권력형 범죄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보통 이런 참여연대에서 조사하고 그러면 성명서를 내거나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그거를 쓱! 야, 이거 조국한테 불리한 건데?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조직적으로. 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제가 열심히 들어봤는데요. 약간 편향된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발표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동안 우리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권력을 통해 나왔던 무수히 많은 비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때 사실관계 다 확인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 정보의 기초에서 이것이 사실로 발전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의혹 제기를 하고 덧붙여서 전문가들과 함께 야당 정치인들의 힘이 맞물려 갖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대로 하게 되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풀리고 거기로부터 문제가 촉발되는 상황들이 연출됐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의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고영태 씨예요. 저는 제가 당시에도 방송에서 고영태 씨 말의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된다는 얘기 몇 번 했거든요. 왜냐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출신이 뭐 호스트 바 출신이다 뭐 이래고 명백한 사실관계는 고영태는 최순실은 알지만 고영태는 박 전 대통령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고 상관없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모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끊어주는 게 맞는 거여서 그 사람에 대한 발언하는 사람이 진실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진보층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내부 고발자를 더 나가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위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위인의 말에 틀어막는 사람들은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고. 자, 그 중에 정반대 얘기로서 저는 사건에 관한 진실을 얘기하는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분하자고 했는데도 그런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명백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네, 누굽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 병원에서 보셨죠? 야, 거기 여기에 압박 엄청 들어가대.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거의 누워 있는 상태고 대놓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가까운 차기 권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전화해서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 그리고 김두관 장관까지 지냈고 과거에 대권 주자이기도 했던 현 정부의 국회의원이 전화까지 넣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직접 전화해갖고서는 총장님 이거 위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남편 바꿔줬잖아요. 조국 장관 바꿔주고 잘못하면 총장이 다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엄청난 협박이죠 그거. 다쳤어요. 많이 다쳤습니다 이미. 지금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쳤고 그리고 동양대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최성해 총장 개인에 대한 공격까지 들어갑니다. 최성해 총장 개인의 잘잘못 여부는 나중에 훗날 교육부 전체에 관한 일들 속에서 대학에 관련된 문제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신원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박창진 사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신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가서 하고 있었던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시 권력형 범죄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심각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조국 장관이 공직자로 살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첫 번째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위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위임한 권력을 활용한 범죄가 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2017년 5월 9일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였죠.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5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탄핵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선된 다음 날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죽어라 될 때까지 노력하지 되고 나서부터 무슨 누구 내각을 구성하고 참모직 구성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당선이 돼야지. 안 그러면 괜히 김치국 마신다고 생각해서 김셀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난 선거는 달랐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렇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임종석 실장이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녁이 되면 모 호텔에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각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당선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5월 10일에 첫 번째 참모진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가죠. 그렇지. 가장 첫 번째 인사의 발표가 됐다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당선된과 동시에 함께하는 멤버였기 때문에 선거 과정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거와 국정 운영을 함께 만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 코링크 P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2016년에 만드는데요. 2017년 3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정경심 교수
남동생과 함께 그 돈을 이렇게 넣어갖고서는 찾아가서 유상증자 했던 게 그때잖아요. 3월. 선거가 바로 목전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가 되는데 그 다음날 무슨 전화가 걸리느냐. 조 장관의 오촌 조카 다 기억나시죠? 조 장관은 우리 형이라 그러면서 다녔던 그 오촌 조카가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미에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라고 하는 얘기가 녹취 파일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파일에 나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발표가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사람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세 달 전에 코링크 피해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링크 피가 있으면 펀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 펀드, 이게 조 장관이 투자한 돈이 들어가서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고요. 하나 배터리 펀드,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WFM이 들어가 있고 하나 레드 펀드, 이 레드 펀드가 익성에 투자합니다. 이것도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익성이 자동차 부품 업체 회사거든요. 근데 그 익성이 자동차 부품이랑 전혀 무관한 배터리 전지에 대한 자회사 IFM을 설립합니다. 언제? 조국 장관 민정수석 취임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요때에 맞물려서 사실 드러나게 되는 사업들과 오촌 조카의 구상은 2차 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2차 전지가 뭐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에요. 핵심 국정 과제로 네. 그것이 5월에 임명되고 나서 7월 달에 발표가 되죠. 그 7월 달에 발표가 되기 전에 이 내용들의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가게 되는데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라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코링크 P, 익성, WFM, 웰스 CNT, 오촌 조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고위 공직과 연결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 조국이지, 조국. 단 한 사람, 청와대의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조국이지. 사람은 조국 장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고리를 끊어요. 자연히 조국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려서 정경심 교수만 가지고 이 판에 굴러갔다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나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용들이 퍼져서 더 들어가게 되면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참여연대 김경률 위원장은 미리 직감을 한 겁니다. 이것만 보고도.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임명을 해, 조 장관을. 판대기는 피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그 지적과 조사된 게 다 묵살시키고 보고서라든가 성명서 하나도 그동안에 참여연대가 얼마나 그냥 정권을 향해서 난리를 쳤어요. 박근혜 네.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기네들 불리한 게 조국 불리한 게 나오니까 입 닫고 싹 덮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 시민단체라는 타이틀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하나의 연구기관, 싱크탱크로 이야기를 하든지. 더불어민주당 네. 싱크탱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참여연대라고 얘기를 하든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려고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시민단체 역할이라는 것이 홍위병단체야. 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데는 무조건 찾아가고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 정치적 성향이 딱 맞아 있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을 슬금슬금 맴돌면서 한 명, 두 명 권력 언저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뭐 몇십 명 정도 핵심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만 얘기한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내각에 있거나 국회의원에 가 있거나 헌법재판관으로 있거나 뭐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코어. 근데 그 코어가 아닌 조금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상태 속에서 다 박아져 있어요. 다. 제가 오늘만 해도 자기들 세력으로 쭉 박았어요. 다. 오늘만 해도 이러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뭐 언론사에 감사로 가 있다. 그리고 뭐 은행에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을 공기업, 뭐 네. 공공단체, 아유 이런 거 지네끼리 다 포석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시민단체 활동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심지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제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목소리 그런 이야기들은 좀 뒤로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참여연대 그 전에도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진짜 아주 끔찍한 이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